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단체 하마스 사이 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트럭 20대 분량의 물과 식량 등 긴급 구호 물자가 가자지구 주민에게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이스라엘이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분석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은 당시 동영상, 위성사진 등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이 빗나가 병원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사한 로켓 오발탄이라는 이스라엘 측 주장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인근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 임박을 시사해온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에선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이 아닌 공습 여파로 인한 부수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인된 뒤 당진과 경기도, 평택에 이어 어제는 서산에서 또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사태 속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서울 금천 강서 양천구에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는 등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을 나들이 객이 증가하고 정체 구간이 늘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방은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평년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의해 전면 봉쇄됐던 가자지구에 2주 만에 처음으로 구호 물품이 반입됐습니다. 1차로 트럭 20대 분량의 음식과 의료 물품들이 들어갔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구호품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줄지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식량과 의료 물품들입니다. 가자지구에 구호 물품이 들어간 건 지난 7일 이후 2주 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전기는 물론 식량과 의료품 공급까지 끊기면서 가자 주민들 삶은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국제사회가 제공한 구호 물품 약 3,000톤 분량, 트럭 200대가 며칠 전부터 국경에 집결해서 문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وتم اشتجار مخازن في خان يونس ورفح وباذن الله سيتم الاستلام المعونات عباره عن مواد غذائيه ومواد مستلزمات طبيه. 구호물품 반입은 지난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1차로 트럭 20대 분량을 반입하기로 조건도 합의한 건데 도로 사정 탓에 늦어졌습니다. The highway had to be repaved because it was very bad shape. And I believe that within the next 24 to 48 hours, the first 20 trucks will come across with it. 2주 만에 반입이지만 물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엔은 현재 가자 주민 200만여 명을 지원하려면 최소 트럭 100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입 물품에 연료가 빠진 점도 지적합니다. 유엔은 1차 의료 시설의 60%가 발전용 연료가 없어 문을 닫았다며 연료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추가 반입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반입 물품이 하마스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집트는 수송대 안전보장 등을 내세웠는데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빗장이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라파 국경을 통해 난민이 대거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서 국경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편 가자 지구의 의료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파괴되면서 의료 구호가 한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재빠르게 지하에 병원 시설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누구의 소행이든 가자 지구의 이 병원은 폭격을 맞아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의 병원들 곳곳도 규모만 다를 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안에서 최소 136차례 의료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도 개전 첫 주에만도 90건 이상 의료시설이 피격당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 also deplore the attacks on healthcare in both Gaza and Israel, which have led to deaths and injuries of health workers and patients on both sides.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시설이 파괴당하고 의료진을 잃고 여기에 물자반입마저 막히면서 가자지구 병원들은 이제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f this happens, more means more kids, more children, more women will die and face the death without any medical help.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공격을 당한 직후 바로 지하 주차장에 모든 의료시설을 갖춘 전시병원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This facility can include around 700 patients, and we have the drill. We can do that in few hours.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유사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이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AP통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사한 로켓의 오발 때문이라는 이스라엘 측 주장과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저녁 6시 59분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주차장 일대가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치료를 받거나 피신해 있던 주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AP통신이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동영상과 위성사진, SNS 게시물 등을 전문가들과 꼼꼼히 대조해보니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이 빗나가 병원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From the video evidence that I have seen, it's very clear that the rockets came from within Gaza. AP가 근거로 제시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 참사 당시인 17일 저녁 6시 59분에 병원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병원이 있는 가자지구를 촬영한 겁니다. 왼쪽 화살표 지점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는데 약 10초 뒤 오른쪽 화살표 지점인 병원 부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You can see the rockets. This is the left red stamp fired over the hospital, which is the right, and you can see the blast. So that is proof of the fact that it came from the Gaza Strip. 같은 시각 가자지구 북쪽 경계 부근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촬영됐습니다. 오른쪽 가자지구에서 수십 발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날아가던 중 가운데 병원 부근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장면이 찍힌 겁니다. You can see obviously it fails in flight and spins out and disintegrates. And obviously the impacts on the ground that follow that. AP는 결론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고 그중 한 발이 잘못 날아가 폭발하며 병원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라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설명했습니다. AP는 또 이스라엘군 공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공개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폭발 원인에 대한 유엔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AP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이 최소 210명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TV 브리핑에서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이 최소 21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탄 가운데 550발 이상이 가자 지구 안에 추락해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과 유럽 주요 국가의 정상과 외무장관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초래한 인도적 재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엇갈린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할 기본 원칙은 도출하지 못해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아예 대표자를 보내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이집트 대리대사가 회의장에 있었지만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피터 러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계속 최소화할 것이지만 도심 지역에서 전투의 특성상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너 대변인은 이어 희생된 모든 생명이 비극이라면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정부 권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게 이스라엘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습이 아니라 공습의 여파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주민에게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무력 충돌에 국제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이 출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지 동포들 중 일부는 거처를 옮겼거나 귀국할 예정인데 대체로 큰 동요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PD가 전해드립니다.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에는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한인 가정 일부는 수도 베이루트로 미리 대피했거나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지내기 어렵고 그쪽 분위기 그리고 이제 멀리서 이제 포성 소리도 좀 들리기 때문에 지금 베이루트 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있는 가정들은 이제 또 특별히 뭐 병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또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레바논 전역에 여행 경보 3단계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출국하고 여행을 계획한 경우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대사관도 동포들과 안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기 난민촌도 있고 헤즈볼라 근거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가는 거 접근하는 거 자제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고심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는 대체로 큰 동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안전 공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가정 이상 쪽에 계시고 그리고 레바논 산맥 넘어 그 시리아 국경 쪽으로 이제 베카벨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에 계세요. 근데 그쪽 지역은 남부 지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도 특별하게 다른 동요나 사항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논의를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인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전쟁이 속히 멈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동기 인구는 좀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 많은 교민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뭐 동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그 서로 공격을 멈춤으로써 귀한 생명들을 좀 보존하는데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와 가정을 꾸린 한인들 가운데도 가족이 전사의 망연자실하거나 참전을 앞두고 마음 졸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 속 이스라엘 한인 다문화 가정의 사연을 명형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전우들의 흐느낌 속에 이스라엘 국기로 덮인 관이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 이타이 나흐미아스 씨의 마지막 길입니다. He was just a really good boy and really good brother, and then he just tried to protect his house and then protect his family and neighbors. There's really no feeling like I don't think that anyone else can understand what we're feeling right now. 동생을 먼저 보낸 아픔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형도 응급구조사로 예비군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남편, 고인이 된 시동생과 함께한 한국 여행의 기억을 간직한 보미 씨도 슬픔 속에 걱정이 앞서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습니다. 남편이 예비군에 참전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고 제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다문화 가정으로 30년째 이스라엘에 사는 수경 씨도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위가 이미 참전한 데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하나뿐인 딸도 예비군으로 소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더 심해지면 아마 예비군으로 부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한인 다문화 가정은 30여 가구.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처럼 가족, 친지 등이 전쟁터에 있거나 참전을 앞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손자, 손녀가 여기 있고 또 저희 시부모님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남은 한인들은 애타는 사연에 서로를 위로하고 이스라엘과 한국 정부에서 전달하는 경보와 안전 공지 등을 SNS로 나누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다양하게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인 교민 안에서 조금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줌 미팅을 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한국을 잇는 민간 사절 역할도 해온 동포들. 증오와 비극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가족과 동포들, 현지 사회의 평화와 일상이 되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았던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를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오갈지 관심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들어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옆으로 사우디 측 전투기 2대가 호위 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야드 공항에 내려서자 의장대 사열과 예포로 국빈 맞이가 이뤄집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22일 공식 일정으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에 나섭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지난해 한국을 찾았을 때 새로 단장한 관저에 첫 해외 손님으로 초대해 극진한 예우를 했던 윤 대통령. 환영합니다. 11개월 만에 재회하는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는 무엇보다 원유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포함해 에너지 안보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인 스마트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 등 추가 경제 협력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팔 사태가 중동 전체로 확전하느냐 마느냐, 일촉즉발 상황에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대화가 어떻게 오갈지 시선이 쏠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한 사우디에 대해 대통령실은 긴 역사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깝지만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냉철하게 서로 협력할 공통 분모를 찾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안보 질서에서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예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영내외 분쟁에서도 협상 중재, 인도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두 나라 모두 아직 이스라엘과는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순방에서는 윤 대통령이 늘 앞세우던 자유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민감한 안보 사안을 꺼내기보다는 경제협력, 즉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반성과 소통을 언급하며 한껏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변신을 선언한 건데 민심이 화답할지 관심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한마디로 용산 참모들은 이 장면을 꼽습니다.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과 반성을 언급한 건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 특유의 단호하고 강렬한 말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듭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일 만나 민심과의 소통, 여론 경청을 부탁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변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참모에게 하는 지시도 결이 비슷합니다. 국민과 현장,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책상 말고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로 드러난 민심은 그야말로 빨간불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3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통 지지층인 대구, 경북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세대별로 봐도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두 잘 못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시점 발등에 불인 건데 대통령실은 소통과 민생을 키워드로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의대 입시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긴 이주호 사회부 총리를 질책하며 빠르게 불을 껐고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의전 비서관은 7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회동, 정책 수요층과의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소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의 냉랭한 여론 성적표는 정부 정책 기조나 철학보다는 태도와 소통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신에 민심이 어떻게 화답할지 관심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치권에선 반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권발 신당론에 제3지대 시도까지 어우러지면서 정계 개편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전국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패한 여권 기류가 심상찮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운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 전 수도권과 중도층을 노린 보수신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연말쯤 당을 떠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데 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개혁보수당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3년 동안 겪어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비윤주자들의 여당 내 고립이 계속되는 만큼 양향자 의원, 김태섭 전 의원 등이 먼저 띄운 제3지대 세력들과 손잡는 빅텐트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선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확인한 정의당 역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분당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3지대 공간을 열어야 한다. 진보 통합으로 가야 한다라는 다른 견해들이 존재했지만 이정미 대표는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설도 잊을만 하면 떠오릅니다. 여당이 흔들릴 경우 여러 차례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섰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부인하는 데다 가능성도 작다는 관측이 현재는 우세합니다. 노부성설입니다. 그런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없습니다. 전 단 1%도 가능성 없는 게요. 뭐 당원분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힘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탈당 신당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총선을 계기로 분당과 창당이 반복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란 인물을 필두로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고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희들 더 겸손하게 국민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008년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을 겪으며 친박근혜계가 빠져나와 만든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는 20명 넘게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뭐 선거 결과가 다 나오지를 않은 것 같은데 당선되신 분들한테는 축하드립니다. 대선 주자를 앞세운 데다 지역 기반이 있었기에 그나마 성공한 사례들로 꼽히지만 거대 양당의 구심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소멸했습니다. 때문에 정계 개편 가능성을 아직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성 정치권을 향한 시선이 차가울수록 새로운 세력을 갈구하는 민심이 커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제 상황 관련 대응과 에너지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던 고위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건 지난 3월 김기현 지도부 출범 뒤 처음입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수습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몸을 더욱 낮추는 모양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사의 수용 발표 이후에도 대응을 자제했던 국민의힘은 저녁 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순신 변호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은 이딴 학교폭력 논란인 탓에 향후 당 운영이나 공천 과정에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여권 내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단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최근 지도부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조치를 한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빠른 사의 수용은 감찰을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면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힐 때까지 정말 몰랐던 게 맞는지부터 가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세 자녀들의 연이은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께 밝히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주준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아무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은폐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쟁 자제를 강조하고 나선 정부와 여당의 발빠른 수습 기조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는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김승희 전 비서관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여 충돌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된 무용론을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 결과로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감사원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 총장은 그러나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 불응을 통보해 공수처는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2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에 관여한 감사위원들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해달라는 전 전 위원장 고발을 접수한 이후 9개월 만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린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 질책에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초라한 성적표를 좀 가지고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저렇게도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연내에 나올 수사 결과가 있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임기가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연내에 뭔가 저희가 제 사건들을 마무리해서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결재 없이 공개된 것도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도 판단 사항인 것 쟁점 같습니다. 맞죠?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고서 공개에 절차적 하자가 없을 뿐더러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재심의까지 개시했습니다.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로 이런 결정을 뒤집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 이른바 정치감사에 실세 총장이 관여했다는 감사원 비위를 입증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관련 고발 등 공수처의 다른 감사원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현 정부 신고 권력 갈등이 핵심 줄기인 사건에서 유례없는 헌법상 독립기관 강제 수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결실을 내지 못하면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진욱 처장의 1기 공수처 성패가 감사원 수사를 통해 갈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충남 서산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그제 국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600여 미터 떨어진 근처 젖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 사례는 충남 서산 2곳, 당진 1곳, 경기도 평택 1곳 등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럼피스킨병 확진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의 소를 살처분하고 인근 방역지역 소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젖소 농장 축사에 굴착기가 들어왔습니다. 농장 주위로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고 인근 논밭을 따라 집중 소독이 이뤄집니다. 농장주가 소 한 마리의 이상 증세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 17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상태였습니다. 열이 안 내리고 안 먹고 또 우유가 안 나오니까 4일째 되는 날 마침 소산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소가 림프스킨이라는 병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98도인데 딱 한 마리 걸렸어요. 98도 다 매물 지금 시키는 중입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포착돼 정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지 하루 만에 인접 지역은 물론 도 경계를 넘어서까지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고열과 함께 피부에 단단한 혹이 생기는데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과 불임까지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최초 발생 농장 반경 20km, 추가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남 지역 2만여 마리, 경기도 지역 3만 3천여 마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가에서도 구충 작업과 주변 소독에 나서주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의사도 환자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 국립대 병원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수치가 없어서 목표만 있지 수단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7명, 충남이나 경북, 전남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사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봐도 지역 양극화는 심합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할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동네 중소병원들이 대학병원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지역 내에 있는 병원들이 협력해서 일종의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의사를 지역으로 보낼 방안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할 여건은 물음표입니다. 현재 지방의대 정원의 40%인 지역 출신 선발 비율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인 안이 없고 전공의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비율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역시 의대 입학 정원과 연계된 중장기적 목표입니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 의사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3년 전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 활동할 TF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와야만 필수 의료 혁신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에 대해 우방국의 참여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과 미군의 대대급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된 데 이어 영국군도 소대급에서 중대급으로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료의 등을 밟고 장애물을 뛰어넘는가 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대로 적을 찾아내 타격하는 한영연합군 장병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최근 우리 군과 연합전투단을 꾸린 영국군이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찾았습니다. 실탄 사격 없이도 실전적 훈련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일즈 장비를 장착한 연합군은 시가지 전투에 이어 산속에 숨은 대항군에 맞서 일사불란하게 전진합니다. 지난해 소대급 훈련에 참가했다가 이번에는 중대급 규모로 인원을 늘리면서 연합작전의 의미도 커졌습니다. 영국군은 이번 훈련을 6.25 전쟁 당시 영국군 제29여단이 임진강 근처에서 중공군 3개 사단에 맞서 싸운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임진 전사훈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It's a great honor and a great privilege to be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how the way that we do business alongside the way that the Koreans do business can be synchronized together to grow our bond forwards into the future. 한영 연합작전을 체험하며 평시 교육훈련과 전후회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어떠한 작전 환경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군의 실전을 위해 도입된 KCTC 과학화 훈련에 동맹과 우방국의 참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한미 과학화 훈련은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대대가 참여하면서 중대급에서 대대급으로 확대됐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과 영국은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호주군 등 과학화 훈련 참가 국가 규모를 늘려 우방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한 건 전쟁 장기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사는 핵 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중심 타격이 미국이 제창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종결이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에이테크스를 제공한 궁극적 목적도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 전쟁을 지속해 유럽 나라들의 전반적 국력을 약화시켜 미국에 더욱 철저히 의존하게 만들려는 흉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명품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 위원장 일가를 비롯한 고위층이 사들이는 사치품 규모만 연간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북한은 이런 사치품들을 공관원 등을 통해 은밀하게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당시 김 위원장이 차고 있던 시계는 스위스 명품으로, 방명록을 작성하며 사용한 만년필은 독일 명품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수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프랑스 명품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 일가를 위해 북한이 연간 최소 수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사치품 반입을 최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에겐 주요 행사 때마다 선물 정치를 통해 일종의 통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과 간부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치품을 활용하고 있고, 이 사치품을 간부들과 엘리트들에게 선물로 제공함으로써 변함없는 자신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렇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사치품들을 어떻게 들여올까? 사치품 구입 품목은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서기실이나 최고위층이 직접 선정하고, 신북 성향 국가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원, 상사원들이 직접 반입합니다. 거래에 필요한 외화는 당 39호실이 관여하는데, 이렇게 모은 사치품들은 중국과 북한 접경지에서 육로와 해상, 항공편으로 운송합니다.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몰래 들여온다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 일가가 일반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 활동에서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가을 나들이객 증가로 정체 구간이 늘면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승합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바퀴까지 깊게 펼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은 컸습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당진영덕 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습니다. 또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갔을 때는 처참해가지고 아수라장이었고, 이제 환자분들도 차 안에 이제 껴있어가지고
이제 나오질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비로 이제 소방관들하고 이제 같이 빼드렸죠. 9시 40분쯤에는 대전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이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고속도로를 달리다 정체된 차량 행렬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단풍철 나들이객 증가로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수원을 시작으로 전세 사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과 강서 양천구에서도 주택 70여 채를 가진 임대인에 대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어렵사리 청약에 당첨된 집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어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시흥동 빌라에 보증금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빌린 2억 원을 오는 12월에 갚아야 하는데 임대인 송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뭐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계획을 좀 쌓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거니까. A씨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우선순위로 돈을 받으려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이 빌라에만 5세대가 더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째 돈이 없다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들어와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는 못 들어오죠. 이제 월세는 뭐 단기나 뭐 보증금 없이 들어오시거나 뭐 그런 거. 전세 사기 이런 거랑 관련 없는? 그렇죠. 보증금이 없으니까. 임대인 송 씨는 서울 금천구와 강서 양천구 일대에 70여 채 집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YTN과 통화에서 사업 투자금을 받아 이달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면서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차인 A씨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혜택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줍니다. 하지만 A씨는 생애 최초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늦게 입주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해 전세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입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파트가 압류될 걱정까지 해야 한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억울했죠. 충분히 자격이 됐고 정말 당연하게 보증금을 내고 빌라에 산 거면은 나갈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거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서울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라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피해 대책까지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다시 증폭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에 대한 고소장이 280여 건 접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286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액수는 4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정 씨 가족 3명과 부동산 관계자 15명 등 1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배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손님이 일본 노래를 불러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 자치구의 한 공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제 오후 9시 반쯤 광시 자치구 핑거시 공업단지 내 비철금속과 합금 재료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실종됐던 4명을 찾았지만 모두 숨진 상태여서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선다면 어제처럼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풀립니다. 서울이 18도, 진주가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3도, 대구가 5.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전 19도, 대구와 부산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